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집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군대 다녀온 후 일식을 배우기 시작해서 40대 초반인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뚝심으로 열심히 했더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네요. 혹시 초밥 밥알 개수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리에도 계량이 있고 초밥 만드는 밥알 개수에도 정답이 있는데 우리 사는 인생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일식집을 나서면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큰 고비에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우유부단한 제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결정을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게 나침판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서진이 엄마, 주애인데요. 주애랑 전 서로가 첫사랑이에요. 전 이 친구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굳이 결말을 그리지 않아도 해피엔딩을 기대했죠. 사실 우린 다정하고 닭살 돋는 커플은 아니었어요. 어려서 한 동네 살면서 골목대장 자리를 서로 넘봤거든요. 말하자면 주애빠, 저 영민이파가 있었는데 놀기 좋은 공터 하나 차지하겠다고 코찔찔이 시절부터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가정교육은 잘 받아서요. 절대로 여자애는 때리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싸움을 걸거나 잔머리를 써서 주애를 골려주곤 했습니다. 주애는 승부욕이 남달라서 누가 내기를 걸면 100% 응하는 아주 왈가닥이었거든요. 야, 김주혜, 달리기 할래? 저기 전봇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오늘 공터 다 쓰는 거다. 나 발가락에 붕대 감은 거 안 보이냐? 치사한 자식. 나 안 해. 내가 10발자국 뒤에서 뛰면 될 거 아니야. 아, 질 것 같구나? 알았어. 오늘은 특별히 너한테 양보한다. 김주혜가 나한테 겁먹어서 시합도 안 했다고 소문 팍팍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 주애는 약이 올라서 쩔쩔맸어요. 제가 좀 얄밉고 촉새 같은 타입이라면 주애는 정반대로 정직한 의리의 파였습니다. 곧 죽어도 정의의 편에 서고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외동 아들로 깐죽거리기만 좋아하는 저도 결국엔 주애한테 스며들게 됐습니다. 애가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멋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애들은 공터에서 밤이 될 때까지 놀곤 했어요. 한 번은 공터에서 아저씨들이 소주판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피구를 하려고 공을 가져갔는데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면서 쫓아내려고 하셨죠. 늘 애들이 쓰는 공터였는데 낯선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겁도 나고 화도 치밀었죠. 그때 주애가 용감하게 나섰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저씨들이 여기 전세 냈어요? 그리고 아저씨들이 욕해서 꼬맹이들 울잖아요. 얘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원래 애들 노는 데고요. 어른들 술 마실 때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슈퍼 앞에 평상도 있고 술집도 많고요. 저희는 평상에서 피구 못해요. 술집에서도 못 놀고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양보해주세요. 저희 같은 어린이들 혼내지 마시고요. 나 참, 이렇게 말 잘하는 애는 또 처음 봤네. 아, 그래, 알았다. 어른들이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 실컷 놀아라. 넌 몇 살이냐? 애가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이 장군감이네. 그 일이 있고 전 주애한테 완전히 반해버렸죠. 물론 속으로만요.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애가 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 살아생전 주애 아빠가 그렇게 정의로웠잖아. 돌아가신 것도 길에 쓰러진 사람 돕다가 차에 치여서. 여보, 아이고 영민이는 모르는 얘기 하지 말자. 아유, 알았어요. 그 아저씨 성격 딸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래도 너무 대쪽 같으면 부러지는데 적당히 순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보? 뭐가 그래? 아들 배용만, 넌 주의 배포 반만이라도 따라가자. 얼마나 멋있어. 한 번 사는 인생 할 말 멋있게 하고 너도 주혜 좀 닮아봐. 아, 애한테 왜 그래요? 영만아, 엄만 반대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남의 집 딸 때문에 옥신각신 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읍시다. 찌개 시켰어요. 중학교 때까지 주애랑 한 동네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주애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후 한동안 주애를 만나지 못했어요. 전문대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전 일식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수련을 받기 시작했죠. 일본에서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일식집에서 또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주애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시트콤 같은 상황이었는데 일하다가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주애가 글쎄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맞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 시간이 꽤 지났어도 주애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왈가닥이던 모습은 볼 수 없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무튼 되게 불편해 보였죠. 걘 말도 없이 그냥 초밥만 먹더라고요. 상대 남자는 주애보다 20살은 좋게 더 들어 보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그러니까 원래 재훈 씨 동생이 나올 자리였다는 거죠? 근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재훈 씨 형이 나온 거고요. 네, 재훈이가 설사병이 나서 제가 나왔어요. 미리 연락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랑 재훈이랑 별 차이 없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이것도 인연인데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아니요. 전 처음 보는 분이랑 술 안 먹습니다. 역시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시라더니 똑 부러지시네요. 그럼 저라도 한잔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판 좀 줘. 왜 이렇게 서비스가 느려? 전 딱 감을 잡았죠. 이 사람은 주애 타입이 영 아니었습니다. 주애가 다른 건 몰라도 예의 없는 건 진짜 못 참거든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메뉴판을 가져갔고 주애와 눈이 마주쳤죠. 주애가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걔도 절 알아본 거였습니다. 전 아는 척 안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켜보니 주애의 맞선남은 많이 무례하더라고요. 물수건으로 겨드랑이, 발가락까지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어이가 기본이었고 초밥을 다 먹은 주애가 젓가락을 놓자마자 일어서는 게 보였죠.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기말 시험이라 문제 출제해야 돼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러는 게 어딨어요. 주애가 나가는데 저도 퇴근할 때라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주애가 반갑기도 했고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한마디로 건수 잡은 거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다시 마주쳤고 주애가 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배영만, 반갑다. 몇 년 만이냐? 거기서 일해? 야, 잘 있었냐? 선 보는 거 같은데 잘해보지. 초밥만 먹고 나오냐? 내 타임 영 아니었어. 그리고 영만이 넌 어이가 이름이냐? 어이하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오고 자존심도 없어?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더한 손님들도 많아. 근데 너 선생님 됐더라? 임용고시 본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축하한다. 다 늦게 축하는 무슨. 넌 일식 요리사? 주방장? 아니, 배우는 중이야. 학교 어디야? 이 근처면 언제 한가한 시간에 와. 주방장님 안 계실 때 내가 초밥이랑 이것저것 만들어줄게. 내 실력 꽤 괜찮아. 그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고? 버스 왔다. 나 먼저 간다. 그 날을 인연으로 우리는 만나게 됐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손도 잡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주애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니까 100점, 아니 200점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강단 있는 성격은 여전한데 연인으로선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제가 어려운 결정을 못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죠. 일식집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차리기 전에 방황을 좀 했거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흔들릴 때 주애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첫 가게니까 대박을 바라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요. 실패하면 그때 배운 걸로 또 일어나면 되니까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린 부부로서 또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회인으로 보람있게 살았죠. 결혼 2년 만에 아들도 태어났어요. 서진이 키우며 5년 동안 주애와 전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일식집도 잘 되고 주애도 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땐 세상이 다 제 것만 같았죠. 장가 안 간 친구들 보면 제가 막 부추겼어요. 좋은 인연 멀리서 찾지 말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얼른 장가 가라고요. 부모님 친구들 모두 저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연말이나 기념일에는 친구를 불러 제 일식집에서 파티도 했죠. 한마디로 살맛 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6년 차에 제 행복은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 주애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이었고 발견했을 땐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죠. 믿기지 않았지만 주애는 그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아들 서진이는 3살이었고 아내는 36이었죠. 죽는 순간까지 아내는 서진이 걱정뿐이었어요. 앙상한 얼굴로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서진이 걱정 말고 자기야, 어떻게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일어날 거지? 지금 좀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거지. 주애야, 내 손 놓지 마.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전 아내의 투병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장례식장에 몰려왔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모님도 그 찢어지는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몇 번이나 기절을 하셨어요. 장인어른과 일찍 사별하신 후 아내를 30년간 홀로 키우셨기에 그 아픔은 더 절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애야, 이거 자. 그렇게 아빠를 빼닮더니 저승 가는 것도 네 아빠 따라갔냐? 엄만 어떻게 살라고. 서진이 저 어린 것 두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떡해. 다시 돌아와. 내가 갈 테니 넌 돌아와, 주애야. 장모님은 아내 대신 당신이 세상을 떴어야 한다며 가슴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저 또한 냉혹한 현실에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야속하고 원통했지만 아내가 영원히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잘 가. 내가 서진이 잘 키울게. 그동안 고생 많았고 그곳에선 아프지 마.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서진 엄마. 사랑해, 주애야. 주애를 그렇게 보내고 도저히 장사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할 의욕이 안 생겼어요. 아내를 이렇게 일찍 떠나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도 오래오래 제 곁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좀 더 늦게 만났더라면 우리 인연, 코찔찔이 골목 대장 때부터가 아니라 20살, 아니 20살 후반에 만났더라면 조금 더 오래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를 찾는 서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서진이는 그렇게 엄마를 잃고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를 때마다 장모님이 서진이를 업고 놀이터며 동네를 휘휘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장모님도 슬픔을 삭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그때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주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것 같아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또 서진이가 철이 들어 왜 자기만 엄마가 없냐고 물으면 어떡하나 떠올리기도 싫은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밤마다 울면서 신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일찍 죽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36에 눈을 감은 아내의 생이 너무 안타깝고 원통했어요. 그리운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저미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잡고 우셨습니다. 영만아, 서진 아빠야.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이 녀석아, 네가 혼자 몸이야? 어미 잃은 서진이 생각은 안 해? 먼저 간 사람, 그립고 애달파도 산 사람은 또 사라진다. 너 이러다가 건강 잃고 아프면 그때 서진이는 어떡할래? 불쌍한 서진이 저렇게 내버려 둘 거야?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 녀석아, 애간장이 다 녹겠다. 네 술병 치워주다가 내가 다 골병이 들겠어.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전 혼자 몸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의 아빠였고 부모님의 아들이었어요. 어렵게 마음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서진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일식집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께도 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은 딸을 그렇게 보낸 뒤 많이 아프셨고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죠. 그렇게 3년 일하는 시간이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서진이도 많이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서진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가셨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거였어요. 아이 보느라 힘드셨던 어머닌 발목을 심하게 다치셨고 한동안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생계로 가게를 하고 계셔서 서진이만 보실 순 없었어요. 결국 고민하던 전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냥 면목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내가 봐줄게. 진작 전화하지 그랬나. 아무 걱정 말고 일하게. 고맙습니다, 장모님. 고맙긴. 그동안 안 싸더니 서진이 보느라 고생 많으셨지. 발목이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그렇게 상황은 정리됐고 서진인 외할머니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데 뜻밖의 변수가 또 생겼죠. 상가 주인이 가게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식집 매상이 무척 좋았는데 상가 주인이 자기 점포를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가게 자리를 알아보게 됐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대로변 상가로 이전을 할 수 있었고 제 단골들도 대부분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상가 라인엔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왁싱샵도 있었어요. 몸의 털을 제거해주는 곳이라는데 저도 생소했죠. 가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왁싱샵 여사장님도 초밥을 드시러 오셨어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대화도 나누면서 친분이 생겼습니다. 저 초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건 되게 맛있네요.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손님도 늘 많고. 자주 오세요. 특별히 서비스도 드릴게요. 사장님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많이 오세요. 상부상조하면 좋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속이 자꾸 쓰려져 병원에 가셨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더라고요.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단 얘기에 전 크게 낙담을 하게 됐죠. 아내를 암으로 보내기에 그 아픔이 도드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어요. 항암 치료도 도와드렸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아프시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서준이 돌보는 일이 큰 숙제였어요. 결국 제가 가게에서 서준이를 보게 됐죠. 그때 서진이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애는 아니어도 손이 많이 갈 때였어요. 좋아하는 장난감을 매일 하나씩 사주고 만화 영화를 보여줘도 서진인 절 자주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일식집은 잘 되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고 있었죠. 토요일 점심, 가게가 매우 바빴던 날이었어요. 왁싱샵 사장님이 초밥을 드시러 오셨는데 제 아들 서진이와 놀아주더라고요. 그분은 다 드시고 계산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꼬마 우리 샵에 데려가도 돼요? 오후에 예약 취소돼서 퇴근하려고 했는데 서진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요. 밖에 줄 선 것 보니까 사장님도 바쁘신 것 같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해서요. 같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자면서요. 저 원래 유아교육학과 나왔어요. 모르셨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요. 서진아, 이모랑 같이 이모 가게 갈래? 그때 아들 서진이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예쁜 이모 따라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어서 보냈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분 덕분에 토요일 오후 장사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서진인 그날 이후 그 왁싱샵 여사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놀아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일식집이 바쁠 때마다 여사장님은 우리 서진이를 돌봐줬어요. 제가 시간당으로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가끔 맛있게 초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기꺼이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름 부르는 사이가 됐어요. 가까운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 여사장이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서진이도 잘 따르고 저한테도 항상 웃는 낯이라 전 그 여사장 민지한테 친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 위암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수술도 잘 되셨고 항암 치료도 성공적이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민지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아들도 민지를 잘 따랐고 둘 사이는 모르고 보면 꼭 모자 사이 같았죠. 초등학교 들어간 서진이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챙겨주고 늘 웃는 얼굴로 놀아주는 민지의 모습에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 아들 있는 사별남이었고 민지는 미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민지가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절 좋아해 왔다면서 친한 오빠 동생이 아닌 남자 여자로 만나고 싶다고요. 전 솔직히 조심스럽다고 말했죠. 제 처지,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민지가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어요. 자긴 진지하다면서 정성을 다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린 사귀게 됐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서진이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재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도 어렵게 말씀을 드렸더니 잘 됐다며 우셨습니다. 그래, 배서방. 좋은 짝 생겼으면 새 출발해. 서진이한테 나도 종종 들었어. 예쁜 이모 얘길 그렇게 하더니 그 처자인가 보네. 나는 조금도 신경 쓸 것 없어. 난 그저 서진이랑 배서방이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네. 재혼하는 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보름 전 서진 엄마한테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 선택 잘 지켜봐달라고 서진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죠. 결혼 날짜가 임박해왔고 전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초혼에 큰 용기를 내준 지금의 아내 민지에게 너무 고마웠고 이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들 서진이에게 엄마가 생긴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뜻밖에도 제 첫 번째 장모님 서진이 외할머니도 오셨어요. 장가들어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신나게. 알았지?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서 왔어. 나는 이제 없는 사람 치고 살게나. 행복하게 잘 살아, 서진 아빠야.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꼭 참았죠. 가시면서 신부 대기실을 슬쩍 보고 가시더라고요. 서진이 엄마 될 사람이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짠한 마음에 밖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전 상황이 바뀌어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신 장모님이 맞은편에 서 계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닫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2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많은 것이 새롭고 또 낯설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죠.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욕심도 없었고 아내한테 바라는 것도 크지 않았어요. 우리 서진이를 잘 돌봐주는 아내가 고마웠고 이 집 안에서 아내의 역할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사실 아내는 아이를 천천히 갖자고 했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둘만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서진이랑 나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아이는 천천히 갖자.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아기가 들어선 거였습니다. 전 많이 놀랐고 또 기뻤어요. 아내는 샵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서진이까지 돌봐야 하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전 일식집에서 본 수입 중에 생활비로 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뒀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내는 제가 버는 월 수입에 비해 생활비로 받는 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죠. 매달 돈이 모자르다며 생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전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400이면 어린 서진이를 둔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적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내가 출산하면 돈이 더 들겠지만 지금 생활비 400은 결코 부족한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꾸했죠. 당신 요새 교육 물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서진이 배워야 할 게 천지야. 국영수에 논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책도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요새 애들이 그냥 크는 줄 알아? 다 서진이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당신 생활비 좀 더 줘야 돼. 꼭 그렇게 다 해야 되나?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야 돼? 이게 다 서진이를 위한 투자라고. 여기 아파트 엄마들 다 사교육에 진심이야. 우리 서진이처럼 똘똘한 애 혼자 놀려야겠어? 자기야, 나 우리 서진이 잘 키우고 싶어. 협조해주라. 결국 전 생활비를 100만 원씩 더 주기로 했어요. 매달 아내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죠. 그 정도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고 아이 교육에 쓰겠다는데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 제 일식집은 더욱더 잘 됐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집에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서진이는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일식집 일에 전념하면서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서진이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문자로 잘 지낸다고 답장만 오곤 했죠. 이제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괜히 죄송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날들이 이어졌고 아내는 저한테 왜 그렇게 가정에 무심하냐며 투정 부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서진이 보는 게 힘들다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임신해서 몸은 무거워지는데 서진이 뒷바라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유치원 끝나면 바로 영어, 수영, 피아노에 수학 공부방까지 보내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젠 길에서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했다니까. 뭐? 현기증? 아이 자기야, 당신 지금 홀몸 아니야. 왜 그렇게 몸을 안 돌봐? 서진이 학원을 줄이고 집에서 그냥 놀리더라도 자기 몸을 더 챙겨야지. 오늘은 괜찮아? 응, 좀 쉬었더니 낫네. 역시 나 걱정해주는 건 자기밖에 없다. 자기야,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돼? 나 밤에 심심해.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리고 서진이한테 정성 들이는 거 너무 고마운데 임신한 몸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야. 내 마음 몰라서 그래? 저한텐 무조건 가족들의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가족 간에 스트레스 주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투정도 귀엽게 보여 넘기려고 했고요. 서진이 교육에 열 올리는 것도 밉지 않았습니다. 전 임신한 아내의 뜻을 절대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이한테도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당부했고요. 다행히 어린 서진이는 학원 다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식당에 출근했다가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주민등록증도 안에 있는데 황당했죠. 전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진이도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고 전 당연히 아내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날따라 아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날따라 행선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죠.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야? 오후에 서진이 학원 때문에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쉬지. 병원에 갔나? 어쨌든 전 은행 일을 마쳤고 그날 밤 퇴근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었냐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당신한테 다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딜 가긴 친구 은주라고 중학교 동창이 있거든? 걔 만나고 왔지. 걘 내 결혼식 못 왔거든. 미국에 살아서. 오늘 만났더니 축의금 주더라고. 내가 밥 사줬어. 수다 떠느라 당신 벨소리를 못 들었지 뭐야? 평소 아내가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난다고 할 때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컨디션 조심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 후로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근처에 친구가 왔다길래 잠깐 만나러 가는데 길에서 우리 서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아들이 저도 모르는 여자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은 중년이었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아, 어디가? 아빠, 나 영어학원 끝나서 수영 가. 전 일단 서진이를 안고 곁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누구신데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계세요?
저 서진이 하원 도우미예요. 서진이 아빠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학교 끝나면 학원에 제가 데리고 다녀요. 오늘처럼 영어 끝나면 기다렸다가 수영도 데려다 주고요. 그나저나 서진이가 아빠를 꼭 닮았네요. 애가 아주 똘똘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전 아내가 서진이를 혼자 돌보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원 도우미에게 내내 맡겨왔다니 좀 충격이었죠. 그분 말씀으로는 서진이를 맡은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는 도우미 선생님과 학원을 돌다가 6시가 넘어서 집으로 가는 패턴이었고요. 서진이를 보는데 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생색을 냈던 게 떠올랐어요. 서진이 하교한 뒤에 혼자 학원 데리고 다니느라 힘들다고 아내는 여러 번 투정을 부렸거든요. 하원 도우미가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었고요. 그날 괜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뒤숭숭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금이 가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지. 왜? 나 졸린데.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오후에 길에서 서진이 만났어. 처음 보는 아주머니랑 같이 있더라. 서진이 하원 도우미라며 일한 지 몇 달 되셨다는데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어? 봤어? 그 시간에 당신이 식당 밖엔 왜 나갔어? 한창 바쁠 때잖아. 아내는 대화의 내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똑바로 대답을 달라고 했죠. 아내는 몸이 안 좋아 임산부 요가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듣는 내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꾸만 말을 돌리려고 하는 것도 깨림칙했고요. 더구나 아내는 돈 씀씀이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껴 쓴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 못 보던 물건도 자주 들어와 있고 아내가 입고 쓰는 옷이나 가방, 구두 같은 것도 매번 새 거였습니다. 외모도 지나칠 만큼 신경을 썼고요. 오히려 임신하기 전보다 더 꾸미고 치장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다이어트 운운할 때도 많았고요. 임신에도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골고루 먹기는커녕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는 밥도 잘 먹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만 사별한 전처랑 비교가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주에 서진이를 낳은 아내가 했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어요. 보통의 임산부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지금의 아내는 서슴없이 하고 있었죠. 구두도 온통 뾰족 구두뿐이었고 피부과도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나 서진이한테 하는 말, 표정, 행동도 무관심일 때가 많았어요. 쉬는 날 제가 세 가족이 어디 놀러 갈까 물어보면 아내는 그때는 잠이 취해 저와 서진이를 내쫓기 바빴습니다. 혼자일 땐 외출도 자주 하더니 제가 모처럼 쉬는 날엔 침대 밖을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진이와 하루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이런 말까지 했죠. 엄마는 나랑 있으면 맨날 핸드폰만 해. 뭐 물어보면 저리 가래. 난 학원 데려다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 선생님은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줘. 그랬어? 엄마가 동생 임신해서 몸이 힘든가 봐. 서진아, 아빠한테 궁금한 거 오늘 다 물어봐. 아니다, 평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공책에 써놔. 우리 서진이 이제 글씨 잘 쓰지? 아빠가 다 대답해 줄게. 알았어. 근데 엄만 내가 귀찮고 핸드폰이 제일 좋은가 봐. 핸드폰 보고는 웃는데 날 보고는 안 웃어. 그래서 슬퍼. 배서진, 아빠 봐봐. 아빠는 서진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봐봐, 아빠 웃고 있지? 하나 약속해. 언제라도 슬픈 마음 들면 아빠한테 전화하기, 영상통화하기 할 수 있어? 그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내에게 고마운 게 많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뱃속에 아기까지 있고 서진이한테 쏟는 관심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진이 낳은 전처가 아프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들 그런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어린 자식의 운명이 한없이 가엾기만 했죠. 아내에겐 그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입장이 있을 테고 무엇보다 임신한 상태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얘기로 어떤 논란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깊은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 문이 열려 있고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더라고요. 문을 닫으려고 베란다로 갔다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무척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지금 추궁해봤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전 몇 번의 기회를 더 잡으려고 했습니다. 분명 이런 일이 또 생길 게 분명했어요. 아내는 이미 크고 작은 거짓말을 저에게 들켰고 예감상 비슷한 일은 또 생길 게 뻔했죠. 역시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몇 번 더 생겼어요. 저랑 있을 때 일부러 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난번 새벽처럼 저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거나 분명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외출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전 이걸 모두 녹음이나 기록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아내를 미행하게 됐죠. 아내의 행동을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전 하루 시간을 빼서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아내를 쫓아가 봤어요. 임신한 아내를 미행한다는 건 저로선 큰 결심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진실한지 아닌지 밝혀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날 곱게 치장한 아내가 아파트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여배우 따라하길 좋아하는 아내는 얼핏 보면 임신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가방에 뾰족 구두를 신고 아내는 가장 먼저 번화가의 학원 건물로 가더라고요. 서진이 수학 학원 상담을 간다더니 종말이었습니다. 30분 후 학원을 나온 아내는 근처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과 만났어요. 아내는 시종일관 환한 웃음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자리를 옮겨 점심까지 먹은 아내는 근처 쇼핑몰에 들려 아기 옷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전 고개를 떨궜어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왔죠. 제 의심은 쓸데없는 거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 정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의심하며 초조해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없이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겠다 다짐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건강한 딸이 태어났고 주변에서 다들 축하를 해줬죠.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내 식구 잘 살 일만 남았다면서 기뻐해줬습니다. 사별한 전처의 장모님은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서진이 데리고 가봐야겠다 생각했지만 당장은 아내의 산후조리에 전념했어요. 출산 후 장인 장모님과 매형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아내와 꼭 닮아서 더 경사스러웠습니다. 서진이는 저를 닮고 딸 세봄이는 아내를 닮아 모든 게 조화로웠죠. 세봄아, 할미 목소리 들려? 쌍꺼풀이 진한 게 눈매가 꼭 우리 딸이네. 배서방, 세봄이가 우리 딸을 꼭 닮은 거 자네도 인정하지? 네, 엄마를 꼭 닮아서 인물이 아주 좋겠어요. 세봄이 꼭 보석같이 예쁘죠, 장모님? 근데 매형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다들 눈이 어떻게 됐어? 세봄이 딱 날 닮았네. 코랑 인매 좀 봐봐. 내 판박이 아니야? 민지야, 안 그러냐? 네 딸 나 닮은 것 같지? 그치? 캬, 이 신생아가 왜 이렇게 예뻐? 인물 좋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장인 어른은 헛기침을 하시고 아내는 매형을 쏘아봤습니다. 장모님은 서둘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태 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엄마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생뚱맞게 널 왜 닮아? 너도 참 주책 바가지다. 배서방, 신경 쓰지 말게. 네? 네. 사실 매형이 푼수 같은 말을 한 건 사실이었어요. 매형은 아내의 친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업둥이로 장모님 장인 어른이 매형을 거둬 키웠다고 들었죠. 말하자면 아내와 매형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어요. 그래도 둘은 사이가 애틋했습니다.
처음 매형이 업둥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평소에도 서로 잘 챙기고 매형도 제 아내를 끔찍하게 여겼어요. 결혼 전에 셋이서 영화를 보거나 어딜 놀러 가도 매형과 아내는 서로 참 잘 챙겼습니다. 매형은 저랑 정반대의 성향이었지만 아내와 죽이 잘 맞았어요. 솔직히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였죠. 아내가 저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매형은 술에 취해 절 불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인 매형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 우리 민지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둬. 얘기 들었지? 나 친부모는 따로 있지만 얼굴도 몰라. 업종이로 이 집에서 컸지만 지금 부모님을 친부모 이상으로 여기고 커왔어. 민지도 마찬가지야. 진짜 너무 소중한 내 동생이라고. 너 자식까지 있는 놈이 내 동생 채가면서 속 썩이고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그땐 전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니 매형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해 살면서 보니까 매형은 선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건데 매형은 제 아내가 결혼했다는 걸 자주 잊은 건지 신혼 초에도 밤늦게 아내에게 전화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전 매형 같은 사람은 친구로도 없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좀 예민한 면이 있더라고요. 매형은 사람이 허물이 없고 정도 많아 그런 건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최근엔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생각하니까 또 지낼만 하더라고요. 아내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게 됐죠. 그 사이 서진이를 저희 부모님이 봐주셨고요. 부모님은 손녀가 생긴 걸 기뻐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친자식이 생겼으니 서진이가 차별받으면 어떡하나. 속내를 시원하게 드러내진 못해도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어머닌 제가 서진이를 집에 데려가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애비야, 새봄이 보느라 미처 정신없지? 혹시라도 서진이가 서러울 일 생기면 그냥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사람 마음이 그래. 우리 서진이 지금까지 잘 키워준 건 고맙지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보고 나면 딴 마음 들 수도 있어. 그거 덮어놓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새아가가 몸이 회복되고 아기 보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서진이 보내도 괜찮아. 출산하면 애 엄마는 힘들기 마련이잖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래, 네가 오죽 잘 알아서 하겠니. 그래도 난 서진이만 보면 마음이 짠해서. 여동생 생겼다고 좋아하는 서진이를 보면 그냥 괜히 눈물이 나는구나. 어머니도 참 예쁜 손녀 생겼는데 왜 눈물이 나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 말고 손녀 사진 보면서 웃으세요. 괜히 울고 그러셔. 지방 경사에. 전 부모님 우려를 모른 척하고 서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갓 태어난 신생아에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라 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서진이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집안 분위기는 무리 없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처가 식구들이 집으로 모두 놀러온 날이었죠. 서진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장모님은 아내 먹을 반찬을 잔뜩 해오셨고 장인어른은 돈을 두둑하게 주셨죠. 매형도 과일 상자를 몇 박스나 갖고 왔고요. 점심을 먹고 쉬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백화점에 아기 선물 찾는 게 있다며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요. 장인어른도 함께 가시겠다고 했고 전 두 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다 왔는데 아뿔싸 차 키를 놓고 왔더라고요. 새봄이 태어나고 저 역시 아기한테 빠져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제가 차 키를 안 가져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집에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서두르지 말고. 전 집으로 올라가 신발장에서 차 키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거실엔 새봄이만 있고 인기척이 없었죠.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전 서재 쪽으로 갔습니다. 서재는 집 가장 안쪽에 있는데 거기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 아내와 매형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의 소음이 다 지워지고 제 눈엔 오로지 그 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남매로 한 집에서 자란 아내와 매형의 추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지야, 나한테 와라. 너 여기서 무슨 고생이야, 남의 자식 키우면서. 전 아내가 매형을 뿌리치길 바랬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교태를 부렸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좀만 참으라니까. 구세를 못 참고 이래. 진짜 못 말려. 진짜 기가 막힌 광경에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서재 문을 부셔져라 열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눈이 뒤집힌 전 매형이라는 인간에게 닥치는 대로 주먹을 날리고 그 인간을 깔고 앉았습니다. 사람이 눈이 돌아가니까 진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한바탕 개싸움이 벌어졌죠. 밑에 깔린 그 인간은 나름대로 저항을 한다고 하는데 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전 치솟는 분노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쉴 새 없이 주먹질을 했던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 어디서 무슨 짓거리야? 니들이 어떻게 남매야? 남매가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해? 그것도 내 집에서! 내 새끼 키우는 내 집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냐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친남매나 다름없다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고 짓거리더니 니들이 말하는 마음이 이런 거였냐?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아?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과 장인이 절 말리고 있더라고요. 매형이란 인간은 제 손에 묵사발이 돼 있었고요. 전 싸늘한 얼굴로 처가 식구들을 제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과 그동안의 의혹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 순간에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지더라고요. 제 딸이라고 알고 있던 세봄이에 대한 친자 확인, 그걸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자 확인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세봄 엄마가 펄쩍 뛰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친자 검사는 왜 하는데? 아기 당신이랑 내 딸이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야, 나 바보 아니야. 지금까지 날 속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 너랑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믿어? 내 집에서 더러운 짓까지 벌이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세봄이가 내 딸이라고 어떻게 믿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을걸? 친자 확인해. 동의 안 하면 의심은 더 굳어질 뿐이야.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매형이란 작자는 엉망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장인 장모도 너무 황당해서 둘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노발대발했고요. 그날로 오빠란 작자는 호적에서 파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처갓집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형이란 놈은 나의 시커먼 속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애초에 민지랑 결혼 허락해주지 그랬냐고, 애 딸린 놈한테 줄 거면 자기한테 주지, 왜 자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뒷목을 잡고 소리를 치셨어요. 능력 없는 백수 주제에 어떻게 가장이 될 생각을 하냐고, 너 같은 놈을 사이로 누가 반기냐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눈이 뒤집힌 그 작자는 심지어 아기를 안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세봄이가 매형과 아내 사이의 자식이라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아무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지만 저 역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작자가 아기를 안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세봄이를 어디 데려가냐며 왜 아기를 안고 설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억지로 아기를 뺏어 안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매달렸어요. 자기야, 오해하지 마. 세봄이 우리 딸이야. 기태 오빠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거지 난 아니야. 아까도 싫어서 밀치려는데 오빠가 억지로 날 끌어안은 거라고. 난 이미 결혼 전에 다 정리했어. 끝난 사이라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우리 애기랑 나 버리지 마. 아내는 자긴 죄가 없고 끝까지 억울하다며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눈은 진실을 보고 있었죠. 아내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오빠라는 작자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야, 조민지, 너 돈 때문이잖아. 애 딸린 남자가 돈은 많아 보인다고 결혼해서 돈이나 펑펑 쓰고 싶다고 했잖아. 게다가 나한테 뭐랬어. 네 남편 밤일도 형편없다고.
나한테 욕한 거 나 다 녹음해놨어. 밤마다 나 보고 싶다고 전화했잖아.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나 보고 싶다고 징징댔잖아. 어디서 오리발이야. 어디서 순진한 척이냐고. 들을수록 더럽고 귀가 오염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죠. 조기태는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절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매제 덕분에 용돈 잘 썼수다. 민지가 나한테 달마다 돈 100만 원씩 보내줬는데 얘가 돈이 어디 있어서 보내줬을까? 매제가 회 뜨고 초밥 만들어 본 돈 민지가 나한테 꼬박꼬박 100만 원씩 보내준 거 알아? 그거 날라가서 아쉽네. 좀 더 챙겨 먹을 수 있었는데.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들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가 투정을 부린 이유는 다 이 작자 때문이었습니다. 생활비 모자란다고 서진이 학원비 부족하다고 징징대더니 조기태 이 인간 쓰레기한테 줄 돈이 모자란 거였어요. 전 이 인간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애기도 데려가고 당신도 당장 나가. 변명은 더 이상 안 통해. 당신이 낳은 딸 친자 확인하고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이 하는 말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나가. 곧 서진이 올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가 당장. 그렇게 전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가 집에 돌아왔고 가장 먼저 아기를 찾더라고요.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어디 있냐고, 아기 어디 갔냐고 온 집안의 방문을 다 열어보는데 전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아기랑 엄마가 검사할 게 있어서 병원에 다시 갔다고 했더니 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심각한 거 아니라고 아들을 달래야 했어요. 아들은 잠이 들면서도 아내와 아기를 찾았습니다. 다시 올 거지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면서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또 그리웠어요. 주애가 서진이를 낳은 제 전처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애야,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나 넘어졌어. 엄청 크게 넘어졌다고. 전에 네가 그랬지.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말라고.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근데 이번엔 못하겠어. 너무 크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다고.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랑 서진이 두고 혼자만 갔냐고.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내 모습 좀 봐. 우리 서진이는 또 어떡해? 주애야, 답 좀 줘. 사진 속에서 웃고 있지만 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영정 사진 속 주애는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서진이의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전 쓰디 쓴 소주를 삼켰어요. 어쩔 수 없이 용서라는 단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때문에 제 차돌 같은 결심이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아들에게 또 엄마를 잃게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미안했어요. 서진이는 친모의 기억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죠. 병원 생활은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지금까지 엄마를 현 아내라고 믿고 커왔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이 되네요.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믿음과 신뢰라는 부부 사이의 그릇이 완전히 깨졌지만 서진이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네요. 여러분, 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만 생각하면 세상 이치를 생각하면 이혼이 확실하지만 어린 아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 답답한 심정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는 아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요. 지금으로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도리를 저버린 아내를 남자로서 쉽게 용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